네, 뉴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는 제가 긴 흐름으로 봐서 우리가 기억을 해둘 만한 뉴스만 제가 쭉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건, 사고들은 다 빼고,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쭉 관찰해 나가는데 연속적으로 필요한 그런 정보만 모아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단발성 같이 느껴지더라도 계속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부 뉴스 이송현 아나운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송현 씨.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가 빠른 속도로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시장 6분 만에 1089포인트가 수직 낙하했는데 장중과 종가를 포함해 하락폭이 1000포인트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588.4포인트, 3.6% 폭락한 15,871.3으로 마감하며 최근 18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3.9% 추락한 77.68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3.8% 급락하며 4,526.25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 증권시장이 중국이 많이 떨어졌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고요. 7.63% 떨어졌습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죠. 중국이 7.63%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영국 괜찮습니다. 3.5% 올라 있는 상태고 독일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독일은 어제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독일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 일본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역시 그동안에 비교적 경제도 괜찮고 했습니다만 떨어졌고요. 오늘은 프랑스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정도고 미국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고 미국 시장이 글쎄 오늘 CNN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비교적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비교적 충격은 지나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뉴스. 이 같은 뉴욕 증시의 추락은 미국 중앙은행이 중국발 금융위기를 대처할 무기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사설에서 미 중앙은행의 정책 실패론을 제시하며 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에 의존한 데다 2013년과 2014년 인상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4차 양적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는 미 중앙은행의 다음번 움직임은 금리 인상이라는 긴축이 아닌 양적 완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 경제 경착륙 공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및 전문가들은 경착륙을 촉발할 도화선으로 자본 유출, 지방정부 부채, 기업 디폴트 등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중국의 자본 수지가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자 그동안 중국에 유입됐던 해외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으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부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의 연쇄적인 디폴트 가능성도 중국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기업의 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적은 급속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채와 과잉 투자 여부는 굉장히 승수적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같은 부채도 상대적 강도는 높아지고 또 경기가 후퇴하게 되면 그동안에 투자해 놓았던 것이 이제 과잉 투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확대 투자가 계속되어 나가도 견딜 수 있지만 경기가 꺾어지게 되면 꺾어진 만큼은 그 부족분만큼은 바로 과잉 투자로 바뀌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그런 체인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 버리면 이제 탄력이 되살지 못하고 바로 이제 썩어버린 부채 덩어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느 선까지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우리의 관심거리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안보법안 통과 시 집단 자위권 발동을 통해 도울 수 있는 밀접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유사시 한반도 파병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타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위대 파병은 해외 파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보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활동은 원칙적으로는 공해상에서의 미군 후방 지원, 미국 군함 보호 등에 국한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해석했습니다. 네.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과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을 소재로 한 우표가 내일 발행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12명을 심의한 결과 현대 한국인물 시리즈 세 번째 우표로 올해는 두 사람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두 사람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기업가 정신을 고려했으며 특히 올해는 정주현 전 회장이 출생한 지 100년, 이병철 전 회장이 출생한 지 105년이 되는 해여서 더욱 뜻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주영, 이병철 회장의 우표, 요즘 우표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우표가 나온다고 하는군요. 이 정주영, 이병철 참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박정희 시대의 개발연대가 빛나지 않았나. 저는 그 시대를 말 그대로 이 참 질풍노도의 시대의 영웅들의 시대다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때 한꺼번에 그 영웅들이 다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보이고 또 요즘 같은 데는 또 너무 영웅이 없어지는 이런 독특한 현상들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아베는 안보법제 때문에 조금 인기가 떨어졌다가 또 조금 돌아서고 한다 그래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이번에 김정은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아마 그래도 인기는 상당히 만회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광고 하나 듣고 영규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클링 하면 생기 있어지고 맛있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생활에 스파클링이 필요한 순간 정수 얼음은 물론 다양한 농도의 스파클링을 바로 삼성 지펠 푸드쇼 케이스로 새로운 냉장고 생활이 시작됩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뉴스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같이 끌어내렸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고요. 지난해 11월 이후 5번째 쭉 내리는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올 들어 세 번째 지급준비율 인하입니다.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급준비율은 보통 우리나라는 잘 안 내요. 예, 요즘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급준비율을 R이라고 보면 R의 역수만큼 사실은 통화량이 결정되는 그렇죠. 거죠. 그 지급준비율을 줄이면 낮춘 만큼 역수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쉽게 말하면 뭐 지급준비율이 10%라고 그러면 예금이 100이 들어왔을 때 10%는 은행에서 지급준비금으로 놔두고 보관하고. 나머지 90을 갖고 또 대출할 수 있죠. 예. 그럼 대출하고 또 그것이 들어오면은 10% 놔주고 또 대출할 수 있으니까 대출하고.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그 이제 소위 신용 창출 네.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공식은 R분의 1입니다. 그죠? 그렇죠. 지급준비율의 역수. 그러니까 0.5%를 계산을 하면 거기다 예금 버는 통화를 곱하면 말하자면 통화 승수가 나오겠습니다. 뭐 중국의 버는 동안은 미국보다도 많다고 할 정도니까 예.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뭐 거의 시스템 리스크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사실 중국은 금리를 내리거나 지급준비율을 내리거나 이게 조정을 하면 어떤 조정된 상태가 쭉 이제 금융 메커니즘을 타고 시장으로 쭉 이렇게 우물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도가 이렇게 번져나가듯이 쭉 저 기슬까지 번져가야 되는데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무래도 이
경제라는 거는 그야말로 경제 주체들이 어떤 자발적인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선택의 조합이 돼야만 가장 잘 굴러갈 수 있는데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자본주의를 가미한 이 중국의 이 묘한 경제 체제 이걸 예.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분절형 경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민공을 지원한다 그러면 농민공한테만 나가고 뭐 우리나라도 막 비슷하죠. 정책자금 지원한다 그러면 어느 특정 분야에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란 것이 이게 동심원 퍼져나가듯이 퍼져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암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퍼지다 말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돈을 조달할 때 시중금리에 의해서 조달된다기보다는 권력자와의 전화나 권력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렇군요. 오늘 해주실 얘기가 예.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세계는 뭐 환율 전쟁의 시대, 양적 완화의 예. 시대라 그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돈 풀어서 살아난 경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다. 는 것을 지금 예. 세계 증권시장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세계 증시 미국 같은 경우에 한 10%, 일본은 한 13% 떨어지고 뭐 중국은 물론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상승분 한 40% 가까이가 그대로 다 빠졌으니까요. 예. 이러다 보니까 마치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데 그만큼 지금 경제, 세계 경제가 증시도 포함해서 돈으로 밀어올린 경제, 돈으로 밀어올린 주가라는 것이 얼마나 사상 누각인지 새삼 또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 돈으로 밀어 올렸다 하면 구체적으로는 양적 완화 정책이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촌을 돌다시피 했는데 네, 그 간단히 그 요약을 예. 해드리면은 예. 2009년 3월이었죠. 미국에서 예. 1차 양적 완화가 있었는데 MBS 즉 주택 예. 저당 채권이 그 당시 문제가 됐었죠. 예. 금융위기 때 이거를 2010년 3월까지 1조 7,500억 달러. 그게 1차 양적 완화 네, 때입니까? 1차 양적 완화고요. 그다음에 2차 양적 완화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 좋은데 일단 급하게 땜질만 했고 예.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국채로 6천억 예. 달러어치를 또 매입을 했습니다. 야, 그럼 1조 7,500원에 6천억 하면 2조 3,500억. 거기다가 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그 이른바 공개시장 조작을 오픈마켓 예.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단기 국채를 트위스트한다. 예. 장기 국채로 바꾼 거죠. 장기 국채를 단기 국채로 바꿔요. 장기를 단기로 바꾼 그래서 거죠. 단기는 팔기 쉬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4천억 달러 공급을 했고 음. 그 다음에 또 2012년 9월에 3차 양적 완화를 또 했죠. 음. 이때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작년 10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것도 매달 400억 달러어치의 MBS를 사준다 그러는 거니까 예. 이 대략적으로 한 1년 반 동안 예. 뭐 거의 한 6천억 달러 정도, 6천억 예. 달러 이상 들어갔을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로 끝난 게 아니고 요즘 예. 하도 주가 빠지고 다시 또 어렵다 그러니까 4차 양적 완화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있습니다. 거죠. 자, 그러니까 3차 양적 완화 동안에 제가 지금 대강대 보니까 3조 6천억 달러 정도 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1조 달러 같으면은 1200조 원이죠. 지금 1200조 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3조 6천억 달러 같으면 그건 4천조 원을 풀었군요. 4천조 원 이상이 되겠죠. 아, 정말 뭐. 근데 미국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예. 세계 경제를 구분해 보면 4대 축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EU, 그다음에 일본, 중국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이걸 그 다음에 또 EU가 올 3월 달부터 예. 내년 9월까지 1조 1,400억 유로. 이것도 뭐 규모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한 1,200~30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네요. 매월 600억 유로어치의 채권을 사는 걸로 그런 형태로 역시 양적 완화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 GDP만큼 돈을 더 푸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일본. 예. 일본은 이미 양적 완화의 원조입니다. 2000년대 초에 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당시 제로금리 상태에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는데 예. 양적 완화는 건 이제 채권, 국채라든지 기타 뭐 공공채를 삼으로써 예. 시중에 직접 통화를 공급하는 거죠. 예. 그 계속 하다가 역시 안 됐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또 양적 완화에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한 해에 한 50조 원 정도, 50조 엔 정도 그 채권을 사다가 일본 중앙은행이 사다가 이것이 올 들어서는 80조 엔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양적 완화 발표를 하면서 규모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무제한 양적 완화. 그 이제 아베노믹스가 지금 이제 풀로
그렇습니다. 돈 찍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전부 다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더 내릴 데가 없죠. 음. 금리를 더 이상 조절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말이 양적 완화지 쉽게 말하면 돈 찍어서 그냥 퍼 붓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3대 2 경제 국가에서 퍼부은 돈이 예. 1경이 넘어갑니다. 우리 돈으로.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 만약에 양적 완화에 나선다. 중국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18조 엔, 18조 위안이라고 위안, 합니다. 예. 우리 돈으로 약 한 3,2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게 워낙 심각해서 중국의 금융위기가 온다면 바로 이게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지방채 1조 위안 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1조 위안을 발행을 했습니다. 뭐 이거로는 뭐 물론 이제 코끼리 비스켓 수준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고 지금 중국 정부가 이 증시 부양에 과거 우리 90년대 초에 했던 식으로 연기금까지 동원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아니 뭐 어젠가요? 예. 뭐저왜 양로기금 예, 우리 그것이 우리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같은 거죠. 예, 그 동원하는 명령을 내렸죠. 그렇죠. 뭐 우리 뭐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89년 4월 1일에 1777포인트 이후에 주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것이 투신 3사의 12.12 조치 있죠. 아. 발권력 동원해서 야, 투신 3사 이런 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3조 원어치 당시 3조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예. 때는 이때다 그때 주식을 판 큰 손들은 그때 다 팔았죠. 그리고 나서도 주가가 안 되니까 90년대 초반에는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이 연기금의 자산을 갖고 주식 투자를 허용하게 하겠다. 이런 것을 했는데 연기금이 뭐 주식에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기금이란 건 안정성이 또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공연불이 됐었죠. 결국 우리나라 주가가 반등한 거는 더 이상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때 그때가 오히려 반등 시점이 됐다는 건 아이러니컬하죠. 지금 중국이 이런 상태까지 된 것도 역시 지방정부 부채라든지 그동안에 중국 예. 자산시장을 밀어 올려가지고 예. 경기를 띄우려던 것이 심각한 차질을 빚으니까 동원 가능한 숫자는 다 동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이 그렇게 돈을 풀어서 어떤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은 원래 인플레 파이터라고 그러죠. 예. 인플레이션을 막고 예. 그 통화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에 예. 주어진 책무였는데 예. 지금 이제 디플레 시대다 보니까 디플레 치유자 역할을 자처하는 예. 거죠. 무슨 헬리콥터 베인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예. 나오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돈을 푼다고 해서 경제가 살면은 괜찮은데 돈 풀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식 투자자, 뭐 또 부동산,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죠. 예, 정치인도 좋아하겠군요. 예. 정작 이 자산 가격은 인플레가 일어났습니다. 예. 전체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예. 않고 있지만은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자산 인플레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은 이런 돈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빠르게 부를 늘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더욱 상대적으로 빈곤해. 그건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국에는 돈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자산 버블만 만들고 언젠가는 버블이 버스트 되는 거다. 그러므로 소용없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소위 이제 오스트리안이냐 케인지안이냐 뭐 이런 이제 싸움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말하자면 그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런 거 해소가 되는 자연적 과정을 놔둬야 된다. 인위적으로 돈 풀어가지고 떠받쳐봤자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고통의 지연일 뿐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밑 빠진 항아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밑 빠진 항아리의 밑이 깨지면은 물이 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라고 경기라고 하면은 경기가 점점 꺼지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양적화 나는 건 여기다 물을 갖다 퍼 붓는 것입니다. 계속. 하지만 당장은 수위가 좀 올라가 보이는 것 같지만은 밑이 빠져 있어요. 계속 물이 빠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밑을 떼어야죠. 그 떼우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조조정, 구조개혁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 시간도 많이 그것도 걸리고 고통을 수반하죠. 고통스럽고 이제 별로 인기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선거가 잦은 이 민주사회일수록 참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요. 정치가들은 싫어하죠. 그렇습니다.
그죠? 공장문을 닫을 건 빨리 닫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안 된다. 그럼 뭐 경쟁력이 낮은 데서부터 빨리 뭐 철수시켜야 되는데, 그 지역에 표 다 떨어지니까 정치인들이 철수 못 시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 기업들 살면 계속 거의 좀비 기업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기업들까지 다 또 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물론 돈이 상당히 이제 이 현대 경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예. 돈에 대한 어떤 미신 같은 것들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자꾸 어떻게 보면 케인스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할 정도로 예. 과거의 케인스는 재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는 그 역할을 중앙은행에 떠맡기는 뭐 이런 예.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것이 마치 마약 같아가지고 처음엔 기분 좋은데 한번 중독이 되면 이 마약을 맞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근데 사실은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되게 이제 이 말하자면 돈 플러스 경제 살리라고 막 요구를 하고, 정치가들도 요구를 하고, 일반 대중들도 그걸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돈 플러스 경제 살리는 방법은 주가 끌어올리거나 부동산을 끌어올려서 결국에는 자산 소득자와 임금 소득자의 격차만 늘리게 되죠. 그렇죠. 소위 빈부격차, 피케티가 얘기하는 무슨 뭐 자산 소득 대 임금 소득의 증가 경제 성장률과 차이가 나므로 필연적으로 자산 소득을 가진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인데, 왜 또 대중들은 그걸 원하는 거죠? 대중들이 원한다기보다는 그런 목소리 큰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들이. 예, 그러니까 그 똑같은 10,000원의 돈이라도 이것이 지금 돈을 풀어서 주가가 올라가서 10,000원을 버는 거와 땀 흘려 10,000원을 버는 것이 결코 같을 수가 예. 없는데, 그거를 동일시하면서 오히려 더 자산 소득으로 더 많이 벌겠다라는 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참 뭐 딱 하나의 방법은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멀리 가서 다시 복원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4차 뭐 또 양적 완화를 예. 미국이 할지도 모른다는 건데, 이래 되면 금리 인상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금리 인상은 원래 3차 양적 완화 종료할 때 그때 예. 얘기가 2014년까지는 뭐 금리 인상 들어가겠다 했는데 이제 그걸 6개월 연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인데 또 역시 좀 미뤄지고 연기가 9월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연내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지금 이제 내년 주가 3월쯤. 폭락하고 예.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4차 양적 완화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이죠.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대개 제가 준비한 뉴스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미리 보는 환경을 들으시기 전에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제가 약간 라운드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독일 주가가 오늘은 4.36% 꽤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을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은 아직 시작이 안 됐고요. 상품 시장입니다. WTI가 오늘은 3.5%, 뭐 브렌트유도 3.5%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골드 가격은 오늘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이 약간 떨어지고 있고요. 실버는 약간 오르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이 알자지라 영어 홈페이지 같은 뉴스들은 지금 Record number of refugees enter Hungary, 세르비아로부터 헝가리로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뭐 2,000명 이상 뭐 유입돼. 유럽은 요즘 최근에 이제 이 소위 난민 문제가 유럽의 최대 이슈입니다. 그 저는 이 19세기 말에 유럽에 어마어마한 인구 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난민입니다. 난민은 이제 각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하는 가운데서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난민 문제가 앞으로 유럽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까 하는 문제로, 지금 이 오스트리아라든지 독일 벨트 이쪽으로 가보면 아랍 계통에서 이민 온 분들이 뭐 굉장합니다. 또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영국에서도 가장 활동적인 종교인들은 아랍인들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그 일들이 벌어질지 유럽 지도에서 그런 느낌도 조금 가져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서 2년 반 만에
생겨난 그 북한과의 갈등은 일단은 봉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것 같고 남북 대화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규재 뉴스가 오늘 그 혹독하게 그 문제를 좀 짚어봤습니다만은 너무 혹독하다 또는 너무 또 비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북한과의 협상이라는 것은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내부에 또 어떤 애국심, 또 북한을 어떻게 볼 거냐는 의견의 어느 정도는 통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따가운 말씀을 드렸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이때 여러분들로 예의주시해서 각자와 또는 자기가 속한 조직과 또는 대한민국 경제가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보는 환경 보시겠습니다.